만나려고 많이 가고 있다.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곰이 나타났다고 막 주의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늘 대지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나리카와 아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시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나리카와 아야라고 합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9년 동안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고 그 전에 대학생 때 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한 게 있어서 지금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극기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생 때 또 2년이 되셔가지고 한국에 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고 또 서적도 하나 내셨는데 또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 하나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본 결혼 정보 회사에 따르면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가 지난해에 대비 한 40% 정도 증가를 했다.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도 40%는 좀 충격적인 수치라 놀랐는데 제 주변에는 옛날부터 일본 여성과 남성, 한국 남성의 커플이 많았거든요. 그 반대보다. 네. 네네. 뭐 제가 여성이라서 여자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향이 성격이나 막 그런 게 잘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본 다른 기사는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 만나려고 결혼 상대로 만나려고 많이 가고 있다. 맞아.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런 기사를 봤는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막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막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결혼 정보 회사에 등록해서 일본 여성이랑 결혼하려고 정말 그런 자리에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남성들이 집을 마련하거나 맞아요. 네. 결혼할 때 경제적 부담이 큰데 그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만 일본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유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제 주변 봐도 남성이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일본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럼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은 부부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산다든지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저희는 별로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안 했었고. 근데 집을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그냥 월세. 그냥 월세. 하긴 전세 개념이 없으니까. 네네. 일단 월세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할 때 집을 사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막 그런 거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지방에 뭐 정근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수도권에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이게 수도권 중심처럼 한국처럼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래도 뭐 직장이 그래도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고 뭐 출장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꼭 굳이 그 수도권 인근에 집을 살 필요는 없는 그런 문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 여성들은 약간 환상 같은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남성에 대해. 진짜요? 이거는 뭐 K-팝 팬들도 많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하니까 자상하고 잘생긴 한국 남자 이런 이미지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보여준 이미지고 실제 만나는 한국 사람은 다르잖아요. 네네네. 제가 아사히신문 그만두고 간다고 했을 때도 주변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좋겠다고. 한국 남자 만나겠네 막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 남성들은 좀 아니라고 막 부정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래도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약간 자상하고 좀 세심한 그런 면이. 네네. 일반 사람들이. 매너도 좀 있고. 네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오빠네 가족들이 놀러 왔는데 오빠가 그 부인한테 하는 거 보면 한국 남자면 남자가 하는데 이런 것들 고기 구워주거나 짐 들어주거나 막 그런 작은 것들이긴 한데 일본은 여성들이 많이 챙겨주는 쪽이에요.
아,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여성들이 좀 피곤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 잘 챙겨주면 되게 좀 편하고 사랑받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뭐 성격 관련해서도 좀 잘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 남성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건 좀 궁금하네요. 적극적인 거. 그러니까 적극적인 표현도 거. 그렇고 예, 일본 남성들이 좀 표현도 별로 안 하고 남성도 여성도 표현도 잘 안 하고 뭐 적극적으로 뭐 사귀자거나 막 고백 같은 것도 별로 안 하니까 여성들은 마냥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일본 커플 같은 경우에는 커플이 되기 전에는 좀 뜸을 많이 들이나요? 그럼 일반적으로? 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싶어도 둘 다 말을 못 꺼내고 그거를 진짜 사귈 수 있다거나 진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고백하는 느낌? 네, 일단 해보자 막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남자가 주로 먼저 고백을 하나요? 그러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좀 적극성을 좀 더 좋게 봐주는 측면이 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당 기사가 뭐 최근 야후 재팬 포털에 뭐 메인에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뭐 댓글이 무려 1만 개나 달렸다는데 대부분 어떤 반응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댓글까지는 못 봤는데 그거에 대한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어떤 기사는 그 남성이 일본 남성이 쓴 기사였는데 일본 남성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한다. 이런 식으로 쓰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 남성 그러니까 부정하겠지만이라고 얘기한 것도 제가 어떤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남녀 차이가 어떤 거 있냐?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시니까 한국 남성들이 좀 더 잘 챙겨주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듣는 일본 남성들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 곰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뭐 이웃 나라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아예 없거든요. 뭐 곰 때문에 한때 이 천연기념물이었던 뭐 반달 가슴곰, 뭐 지리산에서 뭐 포착되고 뭐 방생 프로젝트도 하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한국에서는 전혀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떤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최근에 좀 많이 있긴 한데 옛날부터 제가 아사시미 기자였던 당시에도 곰이 나왔다는 기사를 쓴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도시에는 없죠. 도시에는 없지만 시골 지방에 가면 가끔 있는 일이고 점점 늘어나는 거는 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곰이 원래 산에 있는데 산에 먹을 것이 없어져서 민가로 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먹는 거를 찾는 그런 경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곰은 사람을 먹는 건 아니지만 사람 보면 공격하게 되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곰이 많다면은 뭐 그리고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사건 사고가 많다면은 사냥해서 뭐 개체수를 줄이면 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좀 힘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그 곰이라는 게 반달곰이거든요. 스키노와그마라는 반달곰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특정 일기정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뭐 허가받고 죽이는 경우도 있다거나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산에 살던 곰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민가로 나타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산에 먹을 것이 없어진 게 뭐 지구 온난화에 뭐 영향이기도 하고 또 뭐 개발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어쨌든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원인 제공자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곰을 죽이는 거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산에 곰이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곰이 먹을 만한 나무라던가 그 열매, 그러니까 과실 같은 거를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런 나무를 심거나 뭔가 그 산을 좀 개선하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곰을 죽인다기보다는. 개체수를 막 직접적으로 줄인다라기보다도 자연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럼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네네. 아무튼 뭐 이렇게
일본 그런 시골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곰 조심해라라는 문구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 최근에도 어떤 한국 지인이 일본 지방에 갔는데 밤에 사람들이 라디오를 크게 틀고 다니는 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 민폐 끼치는 거 안 된다고 하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왜 라디오를 그렇게 크게 틀고 다니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도 가까이 오지 않은데 갑자기 만나게 되면 공격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리면서 다니는 그런 게 지방에서는 되게 많죠. 지방에서는 되게 많다. 그러니까 곰이 나타났다고 막 주의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대재앙설로 인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엔고와 외국인 전용 비싼 메뉴판 논란,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관광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광이 아무래도 일본 그 내수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실제로 이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어떨까요? 일단 대제안설은 저도 7월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6월쯤에 한국에서는 한국 친구들이 7월에는 일본에 돌아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해외에서는 그렇다더라. 해외에서는 홍콩이나 한국 사람들이 7월에는 한국 가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런 뉴스들을 봤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일본 사람들은 늘 그 대지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신경 쓸 수 없는데 근데 저도 7월 초에 일이 있어서 후쿠오카 갔다 왔거든요. 근데 후쿠오카 가니까 진짜로 후쿠오카 뭐 술집 같은 데 갔는데 갑자기 관광객들이 없더라. 안 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거를 해외 사람들 믿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관광객들이 많은 데는 타격이 이미 있는 것 같았고 근데 이게 7월 지나면 8월 이후에는 또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진에 대한 거는. 근데 뭐 더운 거는 진짜 원래 덥고 점점 더워지고 있고 그래서 8월에는 일본에 가지 말자라는 얘기도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근데 그때 2019년에 노제팬이 있었잖아요. 노노제팬. 네. 네, 그때도 사실은 일본 지방 여행도 많이 안 가게 됐잖아요. 한국 분들이. 네. 그 직전까지 일본 진짜 많이 갔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안 가고 막 그랬을 때 대도시는 아무렇지 않아요. 도쿄, 오사카는 그냥 돌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이 많은 것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죠. 뭐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오나 안 오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대마도 같은 데는 거의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라서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안 오면 진짜 사활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지방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그리고 뭐 대재앙설 때문에 관광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대재앙설 만화 뭐 중심으로 시작이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좀 많이 안 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홍콩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풍수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믿어가지고. 근데 실제 그 정작 그 일본 사람들의 그때 그런 뭐 대지진 온다, 뭐 후지산 폭발한다 그런 위험이 고조됐을 때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네 가족들이 사는 고치라는 곳이 지금 얘기하는 대지진 왔을 때 제일 크게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제 한국 친구들은 일단 한국에 들어오라고 해. 7월 며칠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날은 일본에 있지 말고 한국에 와 있으라고 해.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도 못했어요. 그냥 우습게 볼까봐. 네,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거의 신경 안 써요. 네, 거의 안 써요. 근데 일본에서 그런 대지진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약간 작은 그런 지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일어나고 뭐 쓰나미 공보도 중간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냥 그게 일상으로 그냥 사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고지에서 자랐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지진 오면 어떻게 대피하는지 그런 훈련 매년 하면서 저희가 성인 될 때까지 큰 대지진이 고지에 올 확률이 엄청 높다라는 걸 초등학생 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성인 될 때까지 안 왔네?
정도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뭐 언제 며칠 날에 온다 막 그런 거에 거의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덤덤하게 살아가고 네.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네,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 일본 니케이 신문은 합성 마약 펜타닐이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뭐 밀수되고 있다. 중국 조직이 나고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일본이 이렇게 마약에 휩쓸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마약 청정국이라서 더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마약에 관한 규제가 좀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는 규제가 별로 없어서 이게 거점이라기보다 경유지가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경유지가 된 거죠. 경유지로 네. 일본 좀 쉽게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는 좀 충격적인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퍼지는 거 아닌가 이 마약 그 펜타닐 쓰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왔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큰 피해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이게 펜타닐이라는 게 뭐 화장품이나 농약이나 원료로 쓰이는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제한다고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거에는 허용하고 어떤 거는 규제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바로바로 쉽게 되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도쿄 중심 5구 아파트의 20%에서 40%가 외국인에 팔릴 정도로 외국인의 일본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도쿄 시민들이 교외로 밀려나는 도심 추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쿄 이타바시구에선 한 중국인이 임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한 뒤 법적 근거 없이 월세를 3배나 인상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엘리베이터 가동까지 뭐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뉴스도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일단 제 경험상 일본에서 월세가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살던 데가 계속 월세로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 월세로 살았지만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월세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월세가 오르는 일도 있구나 그랬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규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오르니까 네. 얼마나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확인했을 때 법적으로 여기까지라는 게 있다. 맞아요. 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규제가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돼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 부분이 제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화제가 됐었고 사실은 이 케이스는 불법 민박으로 섰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쓰려고 일본 사람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월세로 했는데 네, 그만큼 지금 일본 그러니까 도쿄에 그 중국 사람 포함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민박이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민박 수요가 있고 사실은 제 남편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지금 민박하려고 부동산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행 수요가 몰리니까 네, 전문적으로 봐요. 그렇게 숙박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움직임이 있군요.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괜찮은 부동산이 있으면 민박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걸 또 중국에서는 중국 부유층이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자산을 운영하려고 투자하려고 일본 부동산들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중국인들의 실제로 이 일본 부동산 매입이 뭐 예전보다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본 사람들한테는 좀 외국처럼 이렇게 월급이 좀 오른 것도 아니고 물가만 좀 비싸지고 되게 계속 도쿄가 살기 힘든 곳으로 되고 있죠. 안 그래도 그 월세를 오른 거를 못 보셨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막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가요? 월세가 또 안 오르고 그런가요? 아니면 이제 좀 막 올라가는 그런 조짐이 나오나요? 저는 월세가 올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고요. 주변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매년 깎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돼서 제가 사는 데가
월세가 되게 월세가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깎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깎아줘요. 일본은 약간 계속 집을 사거나 그러면 계속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뭔가 부동산이 비싸진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불패신하죠. 그냥 부동산 계속 오른다. 일본은 약간 오르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월세보다는 대출 갚는 게 조금 싸겠다. 수월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서 사는 거고 그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해서 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결혼할 때 집을 꼭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군요. 사실. 맞아요. 어차피 집이 이제 자산으로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굳이 뭐 오르지도 않을 건데 내가 그냥 사용료만 내지. 그런 생각인가 보네요. 저희 부부는 솔직히 짐이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면 다른 데 옮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대지진 때 대출만 남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집은 없어졌는데 대출만 남. 와, 그거 되게 큰 사회적 문제겠네요, 진짜. 다 파손이 돼서 살 수가 없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근데 그게 진짜 가끔 조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되게 크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상받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자기 책임처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사지 말자. 약간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빈집도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좀 집을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집이 지금 또 독거노인 같은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집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빈집 문제가 진짜 큰 사회적 이슈예요. 그래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던가 그런 쪽으로 관심 많지 새로 짓고 막 사고 막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가 크고 가끔은 지금 남편이 막 이런 집도 있고 막 이런 집도 있고 막 자기가 투자하려고 보고 다니는데 진짜 그 도쿄 근교의 단독주택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엄청 싸요. 그래서 그런 데를 사가지고 민박을 하거나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도쿄 관광을 해봤으니까 근데 완전히 이 관광지 옆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엄청난 큰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괜찮은 인프라가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텐데 그냥 옛날 집이 수북히 그냥 쫙 질비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 집주인분들이 이제 고령이셔가지고 이걸 뭐 굳이 개발해서 뭐 이렇게 차익을 얻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나 오랫동안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서 살다 그냥 갈래 약간 이런 마인드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한국처럼은 그렇게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단독주택을 하나 사고 거기에 계속 죽을 때까지 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파트는 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약간 뭐 이렇게 개인주의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역시나 지진. 왜냐면 일본 친구들이 뭐 일본 가족들이 한국에 놀러 와서 제일 놀란 게 아파트들이 너무 높다. 가늘고 높다. 너무 무섭다. 저런 데 살면 지진 때 어떡해? 막 그런 생각부터 해요. 그래서 높은 데가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흔들리는 게 안전한 거긴 한데 그렇죠. 내진 설계 잘하면 내진 설계 때문에. 근데 도쿄도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 엄청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때 빌딩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무서웠다고 해요. 왜냐면 그 위는 더 흔들리니까. 그죠. 그래서 높은데 뭐 일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높은데 사는 거는 좀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랑 뭐 가깝긴 하지만은 주거 문화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관점도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가 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뭐 아예 인기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특히나 우리나라라든지 관심을 갖는 데 비해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일본에서도 K-팝 인기는 대단하고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그렇게 화제가 안 된 것 같은 거는 일단 미국 애니메이션이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팝 자체는 인기가 많은데 워낙 일본은 국산 애니메이션이 인기다 보니까 외국 애니메이션 디즈니 같은 거는 그래도 그나마 보긴 한데 외국 애니메이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올해 일본 애니메이션이 엄청 히트쳤어요. 그러니까 두 개인데 코난 있잖아요.
있잖아요. 명탐정 코난. 네네. 코난도 1000만 넘었고 그리고 지금 김열의 칼날도 새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1500만 명인가 이미 봤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극장가에서 재밌는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하니까 약간 그것 때문인가 뭐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배급사가 소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러면 일본 기업이 한 건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막 관심이 없나 보네요. 그러게요. 저도 소니네 하면서 봤는데 별로 일본에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또 그리고 그런 이유를 지적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모든 외화를 다 더빙으로 진행을 한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 자막을 읽는 그게 힘드니까 어린 아이들용 같은 경우에는 더빙으로 진행하는데 어른들이 보는 뭐 외화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 보면은 그냥 자막을 보고 실제 그 연기했던 뭐 성우라든지 아니면 그 연기자의 그 보이스를 듣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다 더빙을 해서 본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이제 노래잖아요. 노래도 보니까 이 성우가 그걸 불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임팩트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본에서 왜 이렇게 모든 영화 그 외화를 더빙을 하죠? 모든 외화를 더빙하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더빙하고 저도 노래를 그렇게 일본어로 했었다는 건 몰랐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 뭐지? 디즈니 안 되지 않나? 디즈니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 다 가보면은 다 레디꼬 이렇게 외치는데 일본은 그게 일본말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레디꼬 자체를 모른대요. 그래서 일본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일본말로 그걸 따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실패 여인이겠네. 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모든 면에서 되게 군내지향적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1억 2천만 명 인구가 있어서 모든 거를 만들 때 일본 사람들만 생각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외 진출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 작품 들어오는 것도 약간 일본어여야 일본어로 들어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약간 불편한 건 그래도 그나마 외국 영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 외 다른 나라의 영화들은 일본어로 들어도 괜찮은데 저는 한국 거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한국 거를 일본어로 대사하는 걸로 들으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성이 잘 안 느껴지긴 하죠. 그렇죠. 성우와 더빙을 하면. 네, 그래서 저는 자막으로밖에 안 보고 막 자막 없이도 보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꽤 많이 그것도 더빙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 자막 번역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자막 번역도 하지만 그 더빙 대본 번역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일본에서는 다 진짜 더빙 많이 하나 보다 생각했었어요. 저도 이제 좀 놀란 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해리포터 그 있잖아요. 근데 그 해리포터가 일본말로 막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맨날 그 해리포터 이제 본래 그 목소리 듣다가 거기선 다 그냥 일본말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K-팝 아이돌들도 최근까지 대부분 일본어로 노래했었어요. 일본에 가서는. 네. BTS 이후로 BTS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니까 굳이 일본어로 할 필요가 없었고 대부분 일본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들은 다 일본어로 가사 노래를 하고 그렇게 데뷔하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활동해 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것도 바뀐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한국어에 대한 좀 관심도 많고 하니까. 그게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개방적이어서 현지 언어로 뭐 듣는다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수적이어서 그런 성향이 좀 강한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부감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 처음 얘기한 그러니까 한국 남성이랑 일본 여성이 많이 결혼한다는 것도 그 옛날 같으면 좀 외국 사람 거부감이 있고 막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었고 K-팝 아이돌도 많이 봤었고 하니까 되게 외국 사람이라는 느낌 자체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한국 사람 군내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모습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외국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한국 문화에 많이 접하니까 많이 그 세대차가 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관련된 질문을 또 드려보면은 일본은 2013년부터 쿨재팬 프로젝트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또 한 번 쿨재팬 부활을 선언했지만은 여전히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뭐 오징어 게임, 뭐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로 전 세계를 휩쓸며 문화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일본이 한류처럼 글로벌 문화 파급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애니메이션은 일본은 파급력이 있고 해외에서도 인기 많고 근데 그게 뭐 쿨재팬 때문이 아니라 뭐 전
전부가 뭐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일본 자체가. 네네. 잘 만드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제작비도 그만큼 있고 인재들도 모이고 막 이렇게 계속 애니메이션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은 실사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일본 드라마나 영화나 그렇게 많이 안 보잖아요. 다른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게 제가 뭐 일본 방송국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지금 드라마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제작비 차이가 엄청나대요. 한국이 더 커요, 그러면? 네, 아, 그래요? 큰 정도가 아니라 10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처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아, 근데 그 일본이 GDP 규모도 한국보다 훨씬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뭐 규모라든지 네. 그런 게 당연히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그쵸. 막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엄청 히트 쳤었잖아요. 그것도 제작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넷플릭스 투자가 있었고 아. 그러니까 해외에서 본다는 전제로 좀 큰 제작 규모로 만들거든요. 한국은 다 해외에서 네. 이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만들긴 하죠. 그쵸. 네. 일본은 해외에서 한다는 가능성도 적고 그래서 그렇게 제작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인데 그래도 드라마 판매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지원이 많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판매하는데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네, 네. 그 마켓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네. 드라마 판매 마켓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나가는데 한국 정부는 지원을 해주니까 쉽게 한국 방송국 제작사들이 그런 마켓에 나갈 수 있는데 일본은 지원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어서 방송국에서 알아서 마련해서 가는데 거의 적자인 거죠. 나가면 나갈수록. 그래서 못 나가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드라마나 그런 건 그렇다 쳐도 아이돌이라든지 K-팝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J-팝도 있고 할 거잖아요. 거기는 왜 그러면 그렇게 대중화가 안 될까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그러게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아이돌도 한국은 좀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외에서 멤버가 들어오거나 네. 뭐 한국 멤버인데 영어나 일본어를 잘하거나 막 그런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 2000년대 초반이나 뭐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해온 것 같은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만 생각하니까 해외에 나갈 생각을 안 했고 일본에서만 아이돌 활동하고 네, 그래서 해외에서 주목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 아이돌은 별로 춤이나 노래를 잘 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기획사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적당히 하고 그냥 네, 뭐냐면 네. 그런 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그냥 아이돌을 만나서 친근감을 느끼는 거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노래 잘하고 막 완성도 높고 막 그런 거를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돌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노래를 잘하고 춤도 좀 잘 추고 그런 포인트가 좀 있어야지 저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고 그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K-팝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기 전에는 그냥 그래도 일본에서는 이쁘고 팬 서비스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아이돌들 선호하고 그랬는데 K-팝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군무도 뭐 멋있고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유튜브 영향이 크죠. 유튜브라는 게 있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한국 아이돌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쉽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일본 아이돌이 너무 노래 못하는구나. 춤 못 추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점점 경쟁력이 K-팝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국가적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하고 막 그런 쿨재팬이라는 게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쿨재팬이 중심은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잘하는 거 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뭐 보면은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데 보면 항상 그 일본 아이돌들이 와서 같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데뷔를 하려고. 그게 훨씬 더 본인들한테 플러스 요인인가 봐요. 보면. 맞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일본 아이돌이 아니라 K-팝 아이돌인 것 같아요. K-팝 아이돌이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다른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창구가 한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원종 오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신주쿠구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에 일본 내 극우 단체들이 혐한 시위를 벌였지만은
세대는 현재는 뭐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대신 일본 MZ 세대들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성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사시신문 기자로 도쿄에 있었던 당시가 2015년, 16년 그때쯤인데 그때가 제일 안 좋았어요, 진짜. 저는 그래도 한국에 관심 많으니까 신요쿠보 코리아타운 가서 네네. 한국 음식 먹고 막 그렇게는 했는데 그때는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코리아타운 자체. 네, 현지인들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있었다. 어떻게 보면. 네. 보다는 혐한시가 그때쯤 그 전에 엄청 심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업하기도 힘들고 손님들도 거기 가서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싫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컸었는데 그 이후로 점점 젊은 세대가 일단 한일 관계나 전체적인 거 외교 관련된 거 역사 문제 막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그것과 문화를 즐기는 거는 구별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7년, 18년쯤부터 해서 10대들이 진짜 K-팝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0대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도 쉽게 못 가고 근데 그 대신에 코리아타운 가서 한국에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한국 음식 먹고 K-팝 아이돌이 신요쿠보 무슨 가게에서 밥 먹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것도 많았고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때 한국에 아예 못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 치킨이 그 PPL로 나왔었거든요. 치킨. 근데 그 전까지 일본에서 치킨 먹는 문화가 없었어요. 비슷한 카라아게 같은 거는 먹는데 카라아게가 근데 치킨 아닌가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네. 치킨은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지만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만 먹는 거였어요. 치킨을요? 네. 아니 뭐 칠면조도 아니고. 칠면조 대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이제 땡스기빙데이라고 추수감사절 때 먹는 거긴 한데 미국에서. 그래서 치킨? 한국 사람은 치킨 먹는다고?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워낙 그 사람의 불시착 때 치킨을 맛있게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한국에 가서 치킨 먹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에 못 가고 그래서 갑자기 신요쿠보에 한국 치킨집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소문 듣고 취재하러 갔었는데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못 가는 것 때문에 여기서 소비하는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게 좀 많이 커졌구나라는 것도 느꼈었고 예를 들어서 인생 네컷이라는 이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일본에 진출할 때 제가 조금 도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신요쿠보 가서 시안 조사하고 막 그랬을 때 신요쿠보는 한 번 대박 나면 진짜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온다고. 거기 약간 코리아타운 성지인가 보네요, 진짜. 네, 성지예요, 진짜. 네.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신요쿠보에서 보여지면 그게 좀 대박 히트치고 근데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유행 안 하는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뜸해질 때 이제 들어오면 좀 신기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뭐 지금은 쭈꾸미야? 막 그런 지금 뭐네? 막 그런 있더라고요. 신요쿠보의 유행 문화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음식의 트렌드? 그런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프랜차이즈의 트렌드도 되게 빨리 바뀌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쭈꾸미가 유행했다가 또 뭐가 유행했다가 또 뭐가 유행했다가 이게 좀 트렌드가 빨리 바뀌거든요. 일본도 그래요, 근데? 일본은 원래 안 그래요. 일본은 원래 단거리 많고 그러니까 가는데 계속하고 가끔 뭐 히트치고 사라지고 뭐 그런 거 조금은 있긴 한데 한국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 문화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도 진짜 자주 한국에서 지금 뭐가 유행이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게 몇 달 후에 일본에 들어오니까 비즈니스 차원에서 빨리 알려달라고.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뭐 음식점 말씀하셨고 인생 네컷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 또 뭐 즐길 게 있나요? 한국 문화? 거기에는? 코리아타운에는? 제가 처음 그거를 인지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전이었는데 치즈 닭갈비? 치즈 닭갈비가 한국에도 있긴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오는 친구들이 치즈 닭갈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 있긴 있는데 그렇게 치즈 닭갈비? 생각했는데 신요쿠보에서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치즈가 들어가면 뭔가 좀 부드러워지니까 유행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인스타에 그 사진이 치즈가 들어가면 좀 재밌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이랑 좀 다른 유행이 신요쿠보에서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음식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본 MZ 세대 사이에선 한국 신조어와 한글 표현이 유행처럼 또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글을 모르면 왕따 당한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뭐 한글이 유행한다고 들은 거는 저는 코로나 전부터 들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좀 오래된 것 같고 그때도 초등학생이었던 제 친구 아들이나 딸들도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시간에 트와이스 노래가 한국어로 그냥 나온다라던가. 아 그래요?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그걸 들어서요? 학교에서.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거 안 들었어요. 신기하네. 제 때로 생각하면 한국어로 노래가 학교에서 나온다는 거 와,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 놀러 가잖아요. 일본 친구 집에. 그러면 딸 아들들이 학교에서 자랑했다고 한국에서 인문과 왔다고 자랑했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그 조카들이 놀러 왔는데 되게 한국에서 막 여행하고 막 그런 거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낸 지극기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인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로는 좀 아닌데? 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킨다라던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도쿄 사람은 질서를 잘 지켜요 진짜로. 근데 오사카 사람은 또 안 그렇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구나 이게. 네. 한국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한국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수도권 중심이고 그 인구가 실제로 한국은 수도권의 한 반 정도 있거든요. 절반 있죠. 네. 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도쿄가 대도시긴 하지만 오사카도 있고 후쿠오카도 있고 되게 나라가 길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 일본의 다양성 같은 거를 전달하려고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한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다른 일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또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서적을 또 최근에 출간하셨는데 여러분도 일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이 가지고 있는 건 선입견이라든지 편견 그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정말 몰랐던 일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나리카와 아야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